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먼저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에 아마,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부터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74페이지에서 인지발달 단계가 4단계가 있었는데,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4단계가 있었죠. 그래서 감각운동기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 영속성 개념이 없는 게 특징이었고, 그다음에 전조작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중심적 사고, 모랄론적 사고 이런 것들이 특징, 직관적 사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었고 보존 개념이 발달하지 못하는 게 이제 특징이었는데 구체적 조작기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보존 개념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구체적 조작기의 아이들은 논리력을 갖추긴 하지만 구체적 사물에 한해서만 논리력을 갖추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개념의 분류, 개념의 서열화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가역적 사고 이런 것들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중심성이 이제 극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타인과 인식해서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그 이전 단계에 있었던 자기중심적 언어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이제 이때의 특징이었고, 근데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는 바로 이제 그 형식적 조작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도 논리력, 추리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이때 가장 대표적인 사고는 가설 연역적 사고가 가장 대표였습니다. 그 외 기타 조합적 사고, 명제적 사고, 반성적 추상화, 그리고 이 시기에 나타나는 청소년기에 자기중심적 사고가 있었죠. 상상적 관중, 개인 우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배웠던 기억나실 겁니다. 자, 피아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이 스스로 인지 발달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본 반면에 그 다음에 나온 비고츠키 같은 경우는 아니다. 아동의 인지 발달에는 문화, 언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크게 미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의 대표가 바로 이 비고츠키죠. 그래서 비고츠키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자기중심적 언어는 미성숙의 증거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인지발달을 이끌어내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비고츠키와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제 스캐폴딩, 비계의 개념, 그래서 유능한 또래나 성인에 의해서 적지에 주어지는 도움이나 힌트, 이게 이제 비계 설정이었고, 그 다음에 근접 발달 영역 기억나시죠? 그래서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영역으로 이 비계에 의한 학습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근접 발달 영역을 측정하는 것이 바로 역동적 평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동적 평가는 아동의 잠재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비고츠키 같은 경우는 교사는 어떤 과제를 줘야 된다? 바로 근접 발달 영역에 해당하는 과제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비고츠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 발달 이론으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성격 발달 이론을 배웠는데, 이 에릭슨은 그 관여대 위기로 이 성격의 발달 단계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신뢰감대 불신감부터 자아 통정성대, 그 절망감에 이르기까지 좀 이제 그 뭡니까 이렇게 영아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성격은 계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봤던 것이 바로 에릭슨이었고, 이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의미가 있는 거는 주로 이제 4단계하고 5단계죠. 그래서 4단계가 근면성대 열등감, 초등학교 다닐 시기 연령의 아이들인데, 요때는 이제 자기가 한 업적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큰 시기, 이어서 이때는 아이가 잘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우리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정체감대 역할 혼미 단계입니다. 청소년기 시기죠. 그래서 12살에서 18살의 시기인데 이때는 이제 자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기다. 그래서 그런 고민과 생각 끝에 이제 자기 어떤 진로라든가 미래라든가 자기 자신의 특징에 대해서 뭔가 결정이 일어나면 정체감을 이제 성취하겠지만 획득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역할 혼미에 빠진다라고 이제 에릭슨이 이야기를 했고, 특히 이 시기에 청소년기의 정체감 유형을 4가지로 마샤가 이제 언급을 했죠. 위기와 확신을 둘 다 겪었느냐 혹은 겪지 않았느냐 혹은 위기만 겪었느냐 확신만 겪었느냐에 따라서 4가지로, 그래서 둘 다 겪은 게 바로 정체감 성취형, 그래서 이게 가장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한다면 둘 다 겪지 않은 게 정체감 혼미형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정체감 혼미형은 시간이 지나면 부정적인 자아 정체감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이 정체감 유해형, 이거는 이제 위기 상태에는 있지만
아직 확신이 없는 상태. 그래서 많이 고민하는 시기라고 했고, 에릭슨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청소년기에는 그래서 이런 위기, 이런 유예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즉 많이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에릭슨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 다음 폐쇄형 같은 경우는 위기는 겪지 못했는데 확신이 있는 상태, 즉 부모나 타인이 준 정체감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가지고 있는 상태다. 네 가지 유형으로 배웠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나머지 단계는 사실 뭐 크게 물어볼 가능성은 상당히 낮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도덕성 발달 이론을 보게 되면 콜버그 같은 경우는 도덕성 발달 단계를 총 6단계로 이제 나누고 있죠.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하인츠의 딜레마를 들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찬성 혹은 반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6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1단계가 벌과 복종 지향의 도덕성이었습니다. 이때는 옳고 그름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고요? 그 벌을 받아야만 내가 나쁜 짓인 줄 알고 벌을 안 받으면 나쁜 짓인지 모르는 상태. 이게 1단계. 두 번째 단계가 욕구 충족을 위한 도덕성이었습니다. 이때는 옳고 그름 판단하는 기준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 이게 이제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정신적 승리를 위한 도덕성 같은 경우는 옳고 그름 판단하는 기준이 타인의 의견 혹은 다수의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남들이 옳다고 하는 게 옳은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수준이라고 했고 네 번째 단계는 법과 질서 지향의 도덕성이었죠. 이때는 옳고 그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법이나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규칙대로 판단하는 것이 옳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4단계. 2에서 5단계는 사회계약 정신으로서의 도덕성이라고 해가지고 이때는 옳고 그름 판단하는 기준이 이제 보다 우리 사회에 이익이 되는 공리적인 전체적인 공리적 개념에 따라서 무엇이 더 합리적인가 이걸 가지고 옳고 그름 판단하는데 이 5단계도 여전히 법의 적용을 중시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만 5단계의 법 적용은 상당히 융통성 있는 법의 적용이고 이제 양측의 입장 이분법적이지가 않고 양측의 입장을 다 고려하는 법 적용을 하는 것이 5단계. 마지막 6번째 단계는 보편적 원리 지향으로서의 도덕성이라고 해서 개개인의 양심에 따라 혹은 이제 정말 그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단계로 제시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콜버그 같은 경우 이제 받는 비판이 문제가 너무 이제 서양 그리고 남성 시각 위주로 이제 도덕성을 얘기했다는 것. 그래서 이후에 좀 비판을 받은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배웠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학습 이론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행동주의 학습 이론으로 첫 번째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화 배웠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전적 조건화가 파블로프가 했던 그 개를 데리고 했던 그 타액 분비 실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전적 조건하에 초기 행동주의 개념들이 발견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극 일반화라든가 변별, 고체적 조건 형성, 뭐 소거, 자발적 회복, 재조건 형성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발견해냈고 근데 이 파블로프의 실험은 동물의 학습을 설명하는 데는 효과가 있는데 인간의 학습을 설명하는 데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죠. 그래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은 우리가 RS 이론이라고 하면서 이제 기존의 고전적 조건화는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SR 이론을 이야기했다면 그게 아니라 인간은 먼저 본인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반응을 먼저 보인 다음에 그 중에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효과, 결과가 오는 것을 자극으로 삼아서 그 행동을 반복을 하게 된다. 그래서 RS 이론을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고전적 조건화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강화라는 개념이었죠. 그래서 강화는 어떤 특성 반응이 일어날 확률을 증강시키는 모든 사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강화의 유형으로 뭐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대표였고 그 다음에 강화를 주는 방식으로는 뭐 계속 강화, 간헐 강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간헐 강화를 주는 방식이 다시 4가지로 고정 비율, 고정 간격, 변동 비율, 변동 간격 이게 4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 간격은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은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쉽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특히 조작적 조건화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수적 기법들이 이제 나오게 됐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나눠보면 이제 결손 행동을 증강시키기 위한 행동수정 기법이 있고 어떤 행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행동수정 기법이 있는데 그 행동 증강을 위한 수정 기법으로는 이제 그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차별 강화, 행동 형성
그 다음에 뭐 프리맥의 원리, 뭐 그 토큰 강화, 뭐 이런 것들 배웠고, 그 다음에 약화를 위한 행동 수정 기법으로는 상반 행동 강화, 뭐 소거, 타임아웃, 뭐 이런 것들이 체계적 탈감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과거의 시험에는 주로 이 기법 자체를 많이 물어봤습니다. 지금 보기에서 교사가 지금 아이들을 이제 뭔가 강화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주어지면서 지금 여기서 이 김 교사가 사용하는 강화 기법이 뭐냐? 골라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문제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강화 기법은 좀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내용을 정리를 해봤었습니다.